안녕하세요. 담대한 혁신사의 플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저자 임진철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2강 저출산 지역 소멸 극복과 자치분권입니다. 지금 이 저출산 지역 소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최대 이슈고 심각하죠. 그 문제 상황을 보면 이 0.78에는 세계 최고의 출산율과 초고령화율이 양수겹장으로 겹쳐 있다는 것이 한국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 상황으로 닥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핵폭탄을 맞은 위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핵이야 그 국제정치학적으로 공포의 균형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0.78에서 0.68로, 0.68에서 0.58로 막 내려가다 보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수도권이 자본과 인재를 모두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면 이게 수십 년간 진행되다 보니까 수도권 인구는 초과밀화가 돼 있죠. 인구가 초과밀화되니까 또 부동산이 굉장히,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과열되죠.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기득권이 계속 공고화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됐다, 이런 자탄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지역 소멸론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농사촌의 공동화는요, 이게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 소멸은 수도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문명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착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경제 사막화와 경제 수축 붕괴로 인해서 국가 멸절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출생 지역 소멸의 사회적 원인은 뭐냐? 결혼 정년기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첫째로 일자리, 두 번째로 집, 그리고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환경,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제가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죠. 첫 번째는 수도권 인구가 초과밀화하면서 이 수도권 초과밀화 현상과 맞물린 이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가 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계속됐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그거와 비례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죠. 이렇게 되면 동물들도 짝짓기와 출산을 안 한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동물처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 짝짓기와 출산을 안 하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먹이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왔는데, 정작 수도권은 보금자리, 둥지를 마련할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 출산을 못 하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둘째는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이 약탈적인 자본주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각자 도생 모래알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환경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은 금수저나 은수저 집안 출신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아이 기르는 모든 일에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어릴 때 보면요, 우리가 8남매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돌 때까지만 기르고요, 그 나머지는 뭐 할머니, 형, 누나, 이모, 고모, 뭐 이분이 아니면 지역 마을 사람들이 뭐 저 재워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공동체적 그런 분위기,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 인프라가 없는 이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에서는 아이를 기를 수가, 정말 금수저나 은수저 집안 출신 아니고는 이런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에서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저출생을 극복한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25년 전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의 적정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OECD 38개국 평균 출산율이 1.59인데 프랑스는 1.8의 적정 출산율을 보여주면서 저출산 극복 모범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요인이 뭐냐? 첫 번째,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 보육수당 정책이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수당 지급률을 보면 프랑스는 67%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한국은 4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그때부터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만이 낳는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를 대폭 수용하는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식민지를 경영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경영한 나라 중에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권의 나라들의 출신의 이민자를 많이 수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이민청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똘레랑스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조차 나중에 인종 갈등이 생기고 폭동이 생기고 이런 엄청난 홍역을 치르지 않습니까? 과연 한국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 프랑스보다는 몇 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이민 정책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비혼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프랑스는 보면 비혼 출산율이 62%고 한국은 2.4%입니다. 한국은 현재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건 아주 안 좋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아주 안 좋은 시선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법적으로 굉장히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일을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부러운 건데요. 영유아부터 대학까지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인데 프랑스의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지역의 읍면동 꼬뮌 자치 시스템이 잘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읍면동 자체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과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와 노인이 안심하는 노인 안심 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 체제를 잘 갖추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러면 프랑스가 저출생 극복의 한 요인, 저출생 극복 성공의 핵은 뭐냐? 그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 읍면동 자치, 꼬뮌 자치 분권 체제를 아주 잘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는데 25년 전 저출산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과국 꼬뮌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5분 거리 생활권 중심의 이 자치분권 체제와 중앙집권 체제를 이 투트랙으로 융합시키는 그 투트랙 융합 체제로 국정을 완전히 전환시켰던 것이죠. 읍면동 단위 마을공화국 꼬뮌 15분 거리 생활권이라는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꼬뮌의 이 꼬뮌 중심의 자치분권 체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효과를 도출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육아 기반의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 건설로 25년 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1.8의 출산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의 모범국가로
프랑스는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로원과 요양병원 가지 않고 사회적 농장형 노인 돌봄 서비스 시설을 통해서 마을에서 노인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노인 안심마을을 건설합니다. 이러면서 프랑스는 초고령화 사회의 공포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세 번째로 수도권과 대도시 시민들이 농산어촌에 임대주택형 이 세컨하우스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상호간에 도농교류 공생마을을 프랑스는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어촌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사례를 보았듯이 한국은 어떤 프랑스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응 방향은 뭐냐? 한국의 대응 방향은 한국도 자치분권 체제로의 국가행정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이 기르기 최악의 사회와 체제, 이 각자 도생 모래알 사회라는 거죠. 아이 기르기의 최악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국은 능력 주상주의죠.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의 마을 단위의 그런 공동체적인 인프라가 다 해체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집권 체제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을 쓰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퍼부어도 그것은 청년들이 놓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정말로 세 발의 피이고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16년 동안 280조 예산을 퍼부었으나 0.78이라는 참담한 출산율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실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체제를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정말 자치분권 협치체제로 국가행정체제를 전환해서 읍면동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노인 안심마을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앞으로 280조 아니라 380조를 퍼부어도 저출산 지역 소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행정체제는 농산어촌과 지역을 희생시키고 대도시를 엄청나게 키우면서 고도성장을 지원하고 고효율을 조직하는 체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체제였습니다. 물론 산업화 시대의 국가행정체제는 고출산과 고도경장 성장 시대에 최적화된 성장 중심의 중앙집권 행정체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0.78이라는 극단적인 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를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걸어왔던 길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저출산율과 저성장 시대에 최적화된 복지와 성장과 혁신의 선순환 체제로 국정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 전환의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농산어촌을 청년들의 유토피아 존으로, 청년들의 무한 꿈터로 만들어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행정체제의 근간을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환경과 노인이 안심하는 마을이라는 그런 최적화된 풀뿌리 마을자치 기반의 분권자치 행정체제로 만드는 일이 결국은 저출산 지역 소멸 극복의 그 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을 하려면 그냥 저출산을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출생 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이런 각 부처에 흩어 있는 이런 저출생 지역 소멸 관련 부서를 통폐합해서 이 사회부총리 수준의
저출생 지역소멸 대응 인구 정책부를 신설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의 해법이 뭐냐? 첫 번째 해법으로 저는 역이촌 향도 정책과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역이촌 향도 정책이라는 건 지금까지 그 이촌 향도가 이촌 향도 물결이 그거 아닙니까? 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해 가는 게 이제 이촌 향도 정책이었는데, 그걸 이제 거꾸로 정반대로 역이촌 향도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헬조선 사회라는 이 깊은 중병에 들고 이 지방소멸 증후군이 나오게 한 핵심 원인은 농산어촌 붕괴와 공동체의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촌 붕괴를 기반으로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이 초과밀화된 수도권은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과밀화된 수도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수도권도 불행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도시 안에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농촌을 살리지 않고는 도시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려들여서 농산어촌을 살려내야만 도시의 문제도 풀리고 농촌의 문제도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 예산을 그동안에는 부처 칸막이 행정 예산으로 이 찢어발기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출산 고도성장 이 중앙집권 시대에는 수도권과 재벌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농산어촌과 지방은 다 죽어가는데 수도권만 어마어마한 이 비만 상태라면, 수도권만 어마어마하게 비만 상태고 저성장 저출산 시대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권을 완전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죠. 수도권의 비만을 완전 다이어트 시키고 농산어촌과 지방의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기존의 중앙행정의 내려먹이기 방식이나 공모 방식으로 해서는 이건 정책 효과가 전혀 정반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과 인재를 읍면동 자치분권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정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저출산과 지역 소멸 극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거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환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농산어촌에서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와 주거 문제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환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첫 번째로 그게 지속 가능하고 정책 효과가 나려면 첫 번째로 농산어촌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산어촌 거주 청년 기본소득제가 필요합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부가 되면 1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 한 명당 양육수당을 대학 갈 때까지 월 7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3명이면 월 210만 원이 되죠. 이걸 한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16년 동안 퍼부은 280조에 30%만 앞으로 16년 동안 퍼부으면 저는 지역 저출산 이런 식으로 퍼부으면 저출산 지역 소멸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농산어촌 자녀 국공립대와 공무원 임용 시에 지역균형 선발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촌 향도 정책과 더불어서 듀얼 라이프 정책이 필요합니다. 듀얼 라이프라는 건 이 대도시 지역과 지방 농산어촌에 두 개의 거점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 생활 양식입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이미 성공적인 정책 효과를 냈던 그 정책이죠. 그래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해왔지만 현재 수도권은 바늘 하나 꼽기 힘들 정도의 초과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반해서 농산어촌과 지방은 인구 격감으로 공동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100만 명의 귀농귀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재택근무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프리랜서 근무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농촌과 대도시를 넘나들며 살 수 있는 듀얼 라이프 인구를 한 300만 명 정도가 그런 듀얼 라이프 인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도시와 농촌을 이렇게 오가면서 어떤 관광을 이렇게 농산어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시 인구가 농산어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관광 정책이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아까 얘기한 농산어촌 거주민 기본소득제, 서울대 등 국립대와 공무원의 그 100% 지역 균형 선발제, 농산어촌 자녀들의 대학까지 무상교육, 농산어촌 군병역 대체복무제, 국가 예산의 3,500개 읍면동 그 마을 자치정부로 그 재정을 획기적으로 분권 재정을 하고 국공유 재산을 읍면동에 마을 자치정부가 생기면 그 읍면동 국공유 재산을 마을 기금제로 쓸 수 있도록 마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이런 제반의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해법 2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진적인 자치분권에 기초한 혁신적인 국가론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앞으로 초록문명 생명사회, 저성장 수축사회, 이런 미래사회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아주 급진적인 자치분권의 기획과 새로운 혁신적인 국가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3,500개 읍면동 마을공화국 네트워크하고 초광역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이 도농이 상생하는 에코메갈로폴리스 연방국가론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냐. 이제는 수도권 부동산 기득권 체제에서 지역분권 경제민주화 체제로 완전히 국정을 전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은 국토 전체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좁은 국토 전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을 연계 융합시켜서 농촌을 도시의 정원으로 만드는 이 초록문명 사회를 대비하는 이 에코 메갈로폴리스 개념으로 이 전체 한국 국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갈로폴리스라는 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도시를 연계 융합시켜서 강력한 교통망과 통신으로 연계 융합시켜서 경제권을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도농상생 에코 메갈로폴리스라는 건 아까 했듯이 농산어촌과 지방도시와 대도시를 이렇게 연계 융합시켜서 정말 도농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한편으로는 중앙정계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체제 기반의 강소국 연방제 수준의 정치행정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경제 자립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체제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중앙정부의 협동조합청을 만들고 광역시도별로 공공은행을 만들고 읍면동 단위의 마을기금을 만드는 이런 전면적 그 개편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정당이 생겨서 지역정당이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해당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혁신적인 자구적 발전 대안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식민화를 거부하고 독자적이고 내발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지역 지구화, 강소국 연방제 수준의 어떤 지역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자구적 발전 대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저출산 지역 소멸 극복과 자치분권 체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